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투자 전략 발표. 네, 안녕하십니까. 유동성 분석과 전략 발표드리겠습니다. 이번 호의 제목을 투자 심리를 지지한 두 개의 축으로 잡아봤는데요. 이 백신 공급을 중심으로 한 경기 개선 기대 그리고 안정적 유동성 환경이 현재 주식시장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 미국 파생상품 시장 투자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평온한 상황인데요. 나눠드린 자료 4페이지 봐주시면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이 빅스의 선물 그래프인데요. 이 빅스가 현재 20%대 초중반에서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재 변동성은 현재 기술주의 가격 상승에 따라서 구조적으로 레벨이 한 차례 올랐습니다. 이를 고려해보면 과거처럼 20% 미만으로 떨어지는 빅스를 다시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현재 내재 변동성이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선물의 그래프를 봐주시면 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구간 없이 콘텐고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당장 변동성 확대를 우려하는 이벤트들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2월 물 풋옵션의 해지 기간 3월 중순 이후에는 한 차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이 파생상품 시장에서도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레벨 자체가 높지 않아서 이 변동성을 우려하는 투자자들이 많지 않은 환경이 현재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국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점차 국내 시장에서 발을 빼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보내드린 자료 19페이지 그래프 봐주시면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물 포지션이 지난해 말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8거래일 동안 4만 계약 이상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롤오버고를 했을 때 선물의 매수 포지션이 남아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당장 우리나라 시장을 떠나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현재 순매도 속도를 고려를 해보면 1월 중내 매도 포지션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려 섞인 시각으로 볼만한 요소입니다. 이 외국인들이 선물을 계속 순매도할 경우에는 이 베이시스가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매물이 좀 출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1월 옵션과 미니 선물의 만기가 남아 있는데요. 이 금융투자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이 배당을 통해서 투자한 규모가 아직 2조 7천억 원가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물 순매도를 통해서 베이시스 추가 하락할 경우에는 이번 주에 금융투자의 2조 원 이상의 순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이런 수급 효과를 이번 주에 경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경제 코멘트. 미국 12월 고용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미국 12월 고용 지표 이제 보시면 실업률 6.7%로 전월과 동일하게 나왔고요. 이제 8개월 만에 비농업 신규 고용이 감소 전환했습니다. 14만 명 감소를 했고요. 네, 내용을 보시게 되면 레저 숙박업,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저임금 서비스 업종에서 거의 50만 명 가까이 감소를 했습니다. 코로나에 따른 일시적인 영향이 좀 주요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보시게 되면 제조업이라든지 건설업 고용이 견조하게 전월 대비 증가폭을 확대를 했고요. 또 하나 저희가 그림 5번, 6번에서 이제 보여드리는 것처럼 임시해고 비중이 8개월 만에 늘어났고 5주 미만의 단기 실업자가 증가했습니다. 오히려 질적인 개선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결국은 제조업 경기 심리 지표 이런 것들이 지금 괜찮은 상황인데 특히 이번에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미국의 12월 ISM 제조업 지수 그 안에서도 고용 지표 보시면 이제 1개월 만에 재차 확장 국면에 진입을 했습니다. 심리 지표가 이제 우호적인 가운데 이번에 결국 추가 부양 모멘텀이 이제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고용 지표의 완만한 회복세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일단 겨울의 일시적인 고용 회복 모멘텀 둔화는 일단 열어둬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채권 전략 발표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조지아주 선거에서 결국 상원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블루웨이브가 현실화가 됐고요. 근데 저희 좀 봐야 될 게 바이든 대통령이 조지아주 선거 하루 전까지도 만약에 민주당이 승리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600에서 $2,000로 상향 지원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 MM의 왼쪽 차트를 봐주시면 어떻게 비교를 해볼 수 있냐면 작년 4월 케어스 액트 통과할 때 긴급재난지원과 실업수당에 배정된 금액과 근본 추가경기 부양 정책이 만약에 실제로 $2,000로 상향 조정됐을 때
그 금액을 비교해보면 만약에 진짜로 2,000달러 지원이 현실화될 경우에 소득 지원 효과는 작년 4월보다도 무려 22%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결국은 1월달 소득이 시장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작년 4월보다도 소비 성향도 높기 때문에 1월 소비 역시 서프라이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연준이 그렇게 얘기했던 정부 지원 효과가 가시화된 시점에서 지난주에 있었던 12월 FOMC 의사록 공개가 있었는데요. 공식적으로 팬데믹 국면 이후 처음으로 경기의 업사이드 리스크, 즉 연준이 생각했던 것보다 경기가 더 많이 좋을 가능성이 언급이 됐고 처음으로 테이퍼링에 대한 고민들도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데 올라오는 흔히 말한 질 나쁜 금리 상승이라면 연준이 이걸 억제하기 위해서 정책 대응에 나서겠지만 지금 연준이 볼 때 경기가 좋아지는 걸 반영해서 금리가 올라오기 때문에 지난주 20bp가량 금리가 올랐지만 연준이 딱히 여기에 대한 코멘트 없었다. 오히려 클라레다 같은 애들은 뭐 이 정도 금리 상승은 용인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는 여전히 어차피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이 동반된 금리 상승은 뭐 경기 제약 요인 아니다. 지금은 여전히 금리 상승을 연준이 용인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미국채 금리 추가적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에 대한 투자 의견 축소 유지하고 있고요. 이번 주 1월 금통위는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을 보고 있고 당분간 통화정책 재료는 중립적이기 때문에 대외금리 동조화돼서 변동성 높을 거다. 여전히 국내적으로도 단기치 사자 말씀 유지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소브린 위클리 발표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글로벌 채권 시장은 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했는데요. 일단 미국채가 1.11%로 0.91에서 그 20bp가량 급등했고요. 이거는 상반기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에다가 바이든 정부의 그 블로웨이브가 되면서 대규모 재정 부양 정책이 예상되고 있어서 당분간 전반적인 금리 상승세가 이어질 걸로 봅니다. 예상보다 조금 빠르게 이루어진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고용시장 위축도 오히려 재정 부양 확대하고 실업보험 연장하면서 또는 주 지방 정부를 지원하는 또 다른 부양 패키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여가지고 이런 금리 상승세는 계속될 걸로 봅니다. 유럽도 독일 국채가 10bp 상승했는데요. 아까 미국은 20bp, 독일은 10bp. 독일하고 유럽 쪽은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정책 등의 경제활동 제한이 계속되고 있어가지고 다른 지역보다 경기 개선 기대가 늦어지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좀 더 많이, 독일은 유럽은 좀 천천히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신흥국은 달러와 약세가 심화되는 가운데 금리는 다 같이 올랐는데 로컬 통화는 완전 차별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브라질은 문제가 좀 있어서 그 약세를 보였고요. 멕시코는 강세를 보였고, 그다음에 인도가 좀 별론데 인도네시아는 강세, 이런 식으로 차별화가 계속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원자재 전략 발표하겠습니다. 네, 원자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원자재 시장 새해 첫 주 S&P GSCI는 플러스 4.37% 급등하면서 한 주를 마감을 했습니다. 에너지 섹터가 플러스 7.60% 상승률로 지수 강세를 주도를 했고요. 산업금속과 농산물 섹터도 각각 플러스 3.44%와 1.69% 상승했습니다. 반면 귀금속 섹터만 주말 직전에 대량 차익 실현 매물이 유입이 되면서 마이너스 3.54% 하락 마감을 했는데 지난주 원자재 시장 강세 요인은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의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 대한 2, 3월 소폭 증산 합의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2, 3월 하루 평균 100만 배럴 감산을 예고를 하면서 유가 강세 재료를 작용했습니다. 또한 미국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에서 블루웨이브가 현실화되면서 원자재 시장 전반이 미국 신정부의 재정 부양책 확대 기대를 반영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지난주 마이너스 3.54% 하락했던 기금속 섹터에 있어서도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 부양 확대 속에 달러 약세 가속화 전망은 긍정적인 재료임에 분명한데 지난주 기금속 섹터가 후퇴했던 가장 큰 이유는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에 기인한 명목금리 상승은 기금속 섹터에서도 부담 요인은 아니겠지만 지난주 약 20bp 상승한 명목금리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8.5bp 정도 상승에 기여를 했고요. 실질금리가 플러스 11.5bp 상승 기여했기 때문에 실질금리 그런 상승이라고 하는 부담이 달러 강세 부담으로 작용을 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후퇴뿐만 아니라 달러로 표시되는
다른 자산에서도 부담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결국은 명목금리 상승이 예상되긴 하지만 실질금리 통제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난해 저희가 다시 또 되돌아보면 지난해 연초 1월 첫째 주에는 유가가 급등하다가 지난해 1월 둘째 주부터 유가가 반락하기 시작을 했고요. 지난해 상반기 유가 약세의 시작 시점 자체가 두 번째 주였던 점을 감안하면 1월 두 번째 주부터는 서서히 유가의 연간 변동률에서 하락률이 축소가 되고 기대 인플레이션의 확대가 전개가 될 걸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기대 인플레이션 확대에 기인한 명목금리 상승은 원자재 시장 전반에서 인플레이션 해지를 재차 재개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산업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 산업 발표하겠습니다. 예, 자동차 산업 발표 드리겠습니다. 지금 TP를 모두 상향 조정을 했고요. 일단 그 현대차 그룹의 지속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도 상승을 이제 프리미엄으로 반영한 결과입니다. 지금 현대기아 모비스 같은 경우에 TP를 33만원, 10만원, 53만원으로 지금 상향 조정을 했고요. 표지 페이지고요. 지금 여전히 PBR이 순자산 가치 수준에 머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순환 효과들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사업 구조 전환의 기대감까지 반영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한원 시스템이나 만도는 이제 우량 부품 업체로서 계속 주목받아왔던 회사들인데, 지금 2021년 기준으로 한원과 만도의 밸류에이션이 지금 한원은 PR 27.9배, PBR 4.2배고요. 만도는 17배, 2.2배 정도 됩니다. 이제 생각했던 스토리 라인이 어느 정도 주가에는 지금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쉬어가도 되는 타이밍이라고 지금 판단을 합니다. 지금 홀드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현대위아는 PBR은 싼데 이제 사업 구조상의 어떤 그 신규 사업들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홀드 의견을 유지를 했습니다. 3페이지의 서머리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 그림 1번이 이제 연간 전망할 때 우리가 그림으로 보여줬던 건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자동차 산업은 이제 패러다임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자동차 산업에서 이제 뭐 전기차 전용 플랫폼 도입이라든가 이런 기업별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그림에 있는 앞에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지속 가능 기업으로 발전해 나가는 회사와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우왕좌왕하면서 도태되는 기업으로 지금 갈라지는 그림들이 올해 나올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생존 가능한 기업에 대한 프리미엄이 부여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속성이나 그 다음에 그런 생존 프리미엄이 부여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발전해 가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TP를 다 올렸고요. 지금 그 탑픽은 현대 모비스로 제시를 하고요. 현대 기아차도 좋지만 그다음에 향후 확장성이나 외형 성장 잠재력 측면에서 지금 현대 모비스를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전주말에 애플과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그런 뉴스 플로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만약에 협력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규모의 경제를 빨리 달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차량용 소프트웨어에서 공동 개발 같은 기대 효과들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애플이 현대차랑 뭐 독점적으로 할 것인지 또는 현대차는 애플의 OEM을 할 것인지라는 부분들에서는 여전히 좀 변수들은 있기 때문에 이제 범위나 방법에 있어서는 뭐 아직은 예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이제 애플이 사업을 한다면 크게 할 텐데 그렇게 파트너가 될 수 있을 만한 회사들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폭스바겐이나 도요타, GM, 현대차 정도일 텐데요. 결국에 이번 이슈를 통해서 그 미래 기술이나 사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대차 그룹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탑 플레이어로서 위상이 강화되는 계기는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안에 좀 넘어가서요. 이제 투자 전략 관련해서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8페이지인데요.
그 그림 13번 같은 경우가 이제 현대차 주가, 그리고 그 연도별로 당시에 있었던 어떤 시기들에 대해서 지금 요약을 해놓은 건데, 좀 이번 사이클에서의 선순환 효과는 이미 확인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어닝 모멘텀이 뒷받침되면서 이제 사업 구조 전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밸류에이션 재평가, 리레이팅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표 1번에 2011년과 12년에 보면 요 당시에 현대차 주가가 대략 차화정 시기에 27만 원 정도까지 갔었는데요. 그 당시에 PBR이 한 2배 정도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11년, 12년에 보면 BPS가 한 13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당시는 사실 ROE가 한 22%까지 올라갔던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뭐 단순히 절대 멀티플이 높았다라는 게 리레이팅이 됐다라는 표현보다는 어닝 모멘텀이 주가를 밀어 올렸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1년, 12년 같은 수익성이 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장기 성장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하면서 이제 리레이팅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1년 당시보다는 고점을 높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대차가 차화정 당시 고점이 대략 27만 원, 기아차가 8만 4천 원, 모비스가 42만 원 정도 되고요. 그 고점은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정리를 좀 해놨고요. 지금 TP는 자산가치와 ROE, 그다음에 이번 사이클을 좀 길게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2023년을 기준 시점으로 자산가치와 ROE를 고려하고 있고요. 기업별로 이제 프리미엄 할인 할증을 반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생존 프리미엄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현대차는 기존 대비 30%, 그다음에 모비스는 기존 대비 40% 추가 할증을 부여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운과 만도는 밸류에이션이 높아서 일단 레이팅을 좀 하향 조정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표 3번에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기준으로 돌려봤을 때는 지금 현대차가 목표 PER이 14.5배, 목표 PBR이 1.2배에 해당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종목으로 가서 현대차만 그 밸류에이션 로직만 좀 설명드리면 17페이지입니다. 이번 사이클에서 어닝 모멘텀은 올해가 가장 좋을 거고요. 그 수익성 정점이 2022년이나 2023년 정도 나올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2023년까지 어닝을 보고 있고요. 2023년 기준으로 보면 BPS의 이제 적정 PBR을 곱한 게 대략 25만 원이고요. 여기서 이제 30% 할증을 줘서 33만 원 TP를 제시하고요. 한원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도 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TP를 산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대차 그룹 지배구조 관련돼서요. 네. 그 작년에 대비해서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 향후 좀 어떻게 전개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상으로 어느 정도 지금 뭐 안정을 찾았고요. 그다음에 사업상으로도 여러 가지 방향을 좀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부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지금 정의선 회장이 해결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사실 올해 어떻게 보면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사실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버리면은 그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일부 좀 불편한 점도 있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사업구조,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게 결국 따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올해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은 뭐 작년보다는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타겟 멀티플이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은 전 세계 글로벌 경쟁 기업하고 밸류에이션 비교를 하면은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오나요? 지금 자동차 회사들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지금 13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글로벌 피어에 대한 지금 그것들이 있고요. 지금 도요타를 제외하면 밸류에이션들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이고요. 다만 이제 PBR 측면에서
지금 현대차가 조금 더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지금 ROE도 조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뭐 그렇게만 비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제 생각에는 이제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다 밸류에이션이 높아질 가능성은 없는 것 같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그 뭐 GM이라든가 도요타라든가 복스바겐, 현대차 이런 소수의 기업들이 아마 올해 내년으로 가면서 멀티플이 좀 올라가는 그런 소수 기업들에만 집중되는 현상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는 항공운송 산업 발표하겠습니다. 네, 항공운송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달 국제선 수요는 회복이 전무했고요. 11월에는 좋았던 국내선 수요마저도 12월에는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서 둔화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제주도 운임이 크게 할인되고 있는 걸 봐서는 항공사들의 유동성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다만 항공사별로 보면 진에어랑 TA가 크게 선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물에서는 정반대 상황이 나타났고요. 역대 최고치의 수송량이 나타났습니다. 물동량이 13% 정도 증가했고 거의 모든 노선에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감소세를 2019년부터 보였던 유럽마저도 거의 20몇 개월 만에 이제 처음으로 증가했다는 점에서 좀 특이한 상황이 있었고요. 대한항공의 물동량이 23%, 아시아나가 10% 정도 증가했습니다. 최근에 운임 상황을 봐도 12월 달에 운임이 대폭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대형 항공사들한테는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이벤트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시장 점유율이 상승할 수 있는 항공사, 그 다음에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하는 과정에서 주주가치 훼손, 예를 들어 유상증자 같은 발생 가능성이 좀 낮거나 아니면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모기업을 통해서 확실하게 유동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항공사는 선별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한항공, 진에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LG상사 발표하겠습니다. 예, LG상사 투자 의견 바이로 상향하고요. 목표 주가도 33,000원으로 상향을 합니다. 실적 그리고 계열 분리 이슈 두 가지를 고려를 했고요. 먼저 실적은 5페이지를 보시면 아래 차트에서 석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2년 반 전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그 물류 부문도 예상보다 더 잘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2021년 실적을 29%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절대 수준으로는 2,200억 정도를 보고 있고요. 2017년 이후에 처음으로 2,000억 원을 넘는 수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열 분리 이슈인데요. 6페이지에 분할에 대해서는 정리가 돼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살펴봐야 될 텐데 일단 인적 분할을 통한 계열 분리이기 때문에 기존 LG의 주주들이 존속 LG, 신설 LG 모두를 갖게 되는 구조가 되고요. 이 주주가 똑같은 상황에서 LG 상사가 지금 매출의 상당 부분을 일으키고 있는 존속 LG 계열사들과의 비즈니스가 끊기거나 줄어들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긍정적인 요인은 당연히 이제 의사결정이 좀 빨라지고 판토스의 상장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동시에 연결해서 탈락할 리스크가 좀 줄어들었다. 이전에 LG그룹의 회계 정책이라면 IFRS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상장 후로 50% 이하로 지분이 내려가게 되면 이제 지분법으로만 인식을 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좀 낮아졌다라고 보고요. 석탄, 탈석탄에 대항해서 LNG 터미널이라든가 신사업들 그리고 신설 지주 내에서의 시너지 확대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은 4페이지 정리가 되어 있고요. 실적 전망 상향 조정한 거 그리고 실적 전망 높인 거, 계열 분리 기대에 관련해서 목표 할인율을 30%로 줄인 거 이런 것들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반도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두 개인데요. 이제 마이크론이랑 삼성전자 실적이 나와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론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마이크론은 4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컨센서스 좀 많이 상회를 했습니다. 최근에 PC 수요 호조 되고 있고 그리고 공급 축소되는 게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이크론도 실적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좀 많이 상회를 할 것 같고요. 한 4% 정도 상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QOQ로 한 10%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수급 개선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 쪽에서 2021년 상반기에 인텔의 이제 휘틀리라는 플랫폼 적용한 서버 출시 이제 본격화되면서 투자 가속화된다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PC 판매가 2020년에 한 20% 정도 전년 대비 성장했는데 2021년에도 뭐 여러 신제품들 등장하면서 지속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회사가 컨퍼런스 콜에서 좀 얘기를 했던 좀 의미 있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D램은 공급 부족, 그리고 낸드는 공급 초과라고 예상을 했고 회사 측의 출하량은 두 제품 모두 산업 수요 성장을 하회시킬 거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2021년 캐펙스를 90억 달러로 제시를 했는데 수요 전망이 바뀌면 금액을 유연하게 조절할 거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공급에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전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기존 목표 주가 9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상향을 했고요. 목표 주가 상향의 주요 근거는 최근에 이제 매크로 환경이 좀 많이 변동되고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 산정할 때 반영하는 리스크 프리미엄을 기존의 6%에서 5.3%로 변경을 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PER이 14.7배인데 회사의 과거 평균치 대비해서는 소폭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평균이 10배에서 한 12배 정도의 거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보다는 좀 높은 상황인데 뭐 매크로 환경을 뭐 최근에 좀 고려를 하고 그리고 글로벌 테크 경쟁사 대비해서는 아직도 이제 많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테크 경쟁사들 해외 업체들은 다 20배 넘기 때문에 그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현재 실적 4분기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랑 IM 부분이 시장 기대치를 좀 많이 하회를 했습니다. 반도체는 최근에 신규 공정 도입하면서 비용 증가한 게 시장 기대를 좀 하회한 요인이고요. IM 부분은 3분기에 실적이 상당히 좋아서 4분기에도 뭐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스마트폰 판매가 많이 부진했습니다. 글로벌 평균 대비해서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가 조금 부진했고 마켓시어도 좀 줄어든 게 실적 부진의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실적이 좋았던 부분은 이제 디스플레이고요. 디스플레이는 뭐 고객사인 애플 아이폰 12가 판매가 상당히 호조였기 때문에 OLED 부분 실적이 괜찮았고 LCD도 가격이 좀 올라서 BEP 이상을 기록한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2021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성장 모멘텀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분기부터 D램 가격 상승 예상되면서 메모리 수급 개선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최근에 관심이 많은 파운드리 부분 성장도 본격화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21년도에 관련된 영업이익이 50% 이상 증가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뉴스 많이 나오는 것처럼 인텔이 올해부터 일정 물량을 외주 생산을 맡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 생각에는 대부분의 뭐 물량은 대만의 TSMC가 가져가겠지만 10나노 미만으로 공정을 제공할 수 있는 회사가 TSMC, 삼성전자 두 회사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뭐 조금이지만 뭐 일정 물량을 더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순서는 삼성증권 발표하겠습니다. 예, 삼성증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제 국내 주식 거래 대금이 60.2조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2019년에는 이제 10조가 안 됐던 게 이제 작년부터 이제 동학개미운동으로 이제 거래 대금이 쭉쭉쭉 증가했었던 건데요. 12월 달에는 이제 33.6조로 월 단위로는 이제 사상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올해 들어서 지난주부터 이제 매일 40조 이상 기록하다가 이제 금요일 날 60.2조까지 증가한 겁니다. 예, 거래대금뿐만 아니라 이제 뭐 주식시장에 유입하기 위한 이제 대기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고객 예탁금이나 CMA 잔고도 이제 사상 최고치 수준을 기록을 했고요. 지금 환경이 이제 거래대금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환경인 건 맞습니다만 적어도 좀 이제 예금이나 부동산 쪽에서 이제 주식 쪽으로 이제 머니 무브는 이제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거는 이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같은 환경은 당연히 증권업에 좋을 수밖에 없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자산 관리에 이제 강점을 갖고 있는 이제 삼성증권에게도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뭐 회사 이름부터가 경쟁력입니다. 뭐 요즘에 삼성전자 주식 살려면 삼성증권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뭐 이제 삼성이라는 이름이 이제 뭐 믿음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많습니다. 1억 이상 고액 자산가도 이제 15.5만 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서 한 50% 정도 증가했고요. 최근에는 비대면을 유입되는 고객의 한 90%도 신규 고객의 한 90%가 비대면일 정도로 비대면에서도 좀 강점이 있다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됩니다. 삼성증권의 이제 이익 추정치를 상향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목표 주가도 해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57,000원으로 상향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네이버 발표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목표 주가 45만 원 그대로 유지하고요. 금요일 날 조금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이제 그동안 사실 그 펀더멘털이나 이런 데 리스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순환매 장세에서 저희가 조금 소외를 받았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2021년도에도 저희 여전히 실적 성장 측면에서 보시면 고성장세에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자회사 라인이 이제 제트홀딩스와 경영통합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이제 기존에 지난 몇 년 동안 50배 이상 PER 받았던 부분들이 30배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이제 긍정적인 효과들 저희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자료 4페이지 보시면 여전히 그 주요 성장 사업인 핀테크나 커머스나 그리고 컨텐츠 쪽은 21년도에도 고성장세를 유지를 할 거고요. 캐시카우인 검색 광고랑 디스플레이 광고도 10%대 성장세를 유지를 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영업이익도 내년도에도 충분히 큰 폭의 성장을 기록을 할 거다라고 저희 판단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료 5페이지 보시면 라인이랑 이제 제트홀딩스가 경영통합이 3월 초에 마무리가 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제트홀딩스의 실적이 네이버 지분법 이익으로 반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2021년 이후 PER이 30배로 확 떨어지는 효과들을 발휘를 하고 있고요. 지난 한 14년, 5년 정도 이후부터 보시면 지금이 가장 밸류에이션이 낮은 수준입니다. 근데 저희가 실적 성장이 여전히 담보가 되는 가운데서 밸류에이션이 낮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대로 섹터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씩 돌아온다라고 하면 주가는 또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4분기 실적은 무난하게 나올 것으로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좀 걱정을 많이 하셨던 부분들이 표 3번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이제 좀 지속적으로 좀 빠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좀 딜레마인 게 커머스가 거래대금이 증가를 하면서 저희 소비자들한테 주는 적립금 증가가 이어지면서 마케팅 비용이 같이 동반해서 늘어나는데요. 이 부분들 때문에 영업이익률 감소는 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20%대 영업이익률은 유지는 할 것이고요. 경쟁사인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아직 10%이기 때문에 저희가 월등히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좀 보시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빅히트 발표하겠습니다. 네, 빅히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데이트 겸 4분기 프리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번 주 금요일 날 JYP의 니주라는 아티스트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올해 말에 빅히트도 빅히트표 남자 니주를 일본에서 데뷔시킬 생각입니다. 지금 아티스트 기획 역량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다른 타사들 대비 뛰어나다는 건 이미 BTS로 어느 정도 이제 밝혀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 동사 시스템으로 해외 연습생을 트레이닝 시키고 현지화된 콘텐츠를 적용해서 저희 시장 자체를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그리고 중국 등의 현지에서도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시작될 예정입니다. 현재 지금 밝혀진 바로는 이미 작년에 아일랜드라고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인기를 얻었던 일본인들 위주로 멤버가 구성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미 글로벌 인지도가 확보된 멤버 구성입니다. 이제 저희 그 위버스 기준으로 구독자 200만 명 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 흥행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그 이닛 할 때 위버스의 해외 아티스트가 입점을 해서 저희의 플랫폼 사업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이미 그 유니버셜 뮤직 그룹 소속의 인터스코프 레이블 아티스트 세 팀은 이미 계약이 완료된 상태이고, 버진 EMI 쪽 한 팀도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가장 유명한 팀이 뉴호프 클럽이라는 약간 아이돌 락 그룹이고 이 아티스트들의 개별 인지도 자체는 높지 않아서 조금 실망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이건 계약의 초기 단계라는 걸 보셔야 되고요. 저희가 초대형 레코드사인 UMG랑 위버스가 관계가 시작됐기 때문에 향후에 조금 더 유명한 아티스트들도 입점할 가능성이 유효해진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 새 팀이 들어온 UMG 인터스코프 안에는 빌리 아일리시나 마룬5 등 유명한 가수들이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브이라이브나 NC에서 진행 중인 유니버스처럼 그냥 K-팝 아티스트만 위주로 하는 경쟁 플랫폼들과는 아예 차별화된 모습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올해 저희 플랫폼 사업으로서 버는 매출도 조금 더 가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장 관련 비용 그리고 그 외에 저희 원래 월드 투어를 하면서 저희가 비뉴 헌팅을 할 때 내야 되는 돈을 이번 해에 미리 반영을 하고 향후에 오프라인 콘서트가 시작됐을 때 반영을 하지 않는 약간 조삼모사격의 비용 반영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일회성이 기존에 봤던 것 대비 거의 200~300억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400억 원대 중반대로 추정하고 있으나 이거 자체가 뭔가 저희 구조적 증가 이슈가 아니라 일회성이기 때문에 펀더멘털에 대한 훼손 우려는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저희 탑픽 유지하고요. 이번 주 금요일날 3개월 화강 물량 풀리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인한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LG전자 발표하겠습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날 LG전자 4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되었습니다. 예, 실적은 예상대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개선이 됐고요. 시장 컨센서스를 이제 상회를 했습니다. 세부 실적은 잠정 실적이기 때문에 이제 공개되지 않았는데 가전, TV, 전장 부품 사업부 실적 개선으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전은 스타일러 등 신가전 제품 판매량 증가가 그리고 TV는 믹스 개선 효과랑 이제 온라인 판매 증가가 실적 성장 견인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장 부품 사업부는 이제 GM향 전기차 부품 판매 증가로 매출이 크게 성장했고 수익성은 이제 BEP에 이제 근접했을 것으로 저희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LG마그나 합작사 설립 이후 주가는 이제 크게 상승했고 현재 주가 흐름은 이제 상당히 이제 견고한데 저는 매수 관점에서 접근 유효하다라고 여전히 보고 있고요. 가전과 TV에서 이제 차별화된 경쟁력 계속 입증되고 있고 성장 동력으로 전장 부품이 이제 기업 가치 상승을 견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장 부품 사업은 올 3분기부터 흑자 전환 시작될 것으로 저희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LG화학 발표하겠습니다. 네, 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LG화 배터리 자회사 에너지 솔루션 기업 공개가 이제 본격화됐다라고 좀 보도가 좀 됐습니다. 조만간 입찰 제안서를 좀 발송을 하고 그리고 PT를 진행을 해서 주관사 선정을 하고 빠르면 하반기에 상장 가능하다. 이런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작년 배터리 사업 분할한 이유 중 하나가 사실 이 자금 조달을 통한 이제 성장성을 가져가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IPO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12월 1일 날 분사를 좀 한 상황입니다. 지금 2차 전지 산업이 지금 급성장 시기로 지금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분사 목적도 명확히 했기 때문에 자금 조달을 늦출 필요는 이제 없다라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EV용 2차 전지는 이제 파일을 좀 키워야 하는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전례 없이 지금 빠른 성장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성장성을 가기 위해서는 이제 큰 이제 자금이 좀 투입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LG화학 시가총액이 이제 70조 원을 좀 넘어섰습니다. 결국 제조업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시가총액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만큼 사실 많은 투자가 들어가야지 정당화가 되고 이제 성장이 가능한 그런 산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자금 투자의 골든타임에 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중국 CATL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1, 2위를 좀 다투고 있는데요. 시가총액이 160조 원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 한 달간 주가가 이제 50% 정도 상승을 한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수주잔고 측면에서는 이제 LG가 훨씬 더 좀 많은 상황이고, 출하량도 작년 그 1월에서 12월까지 CATL이 24%, 그리고 LG가 23% 마켓시어 비중이기 때문에 대동 소유하고요. 그 생산 능력 기준으로는 아래 테이블에 있지만 LG가 지금 앞서서 앞으로도 이제 더 크게 좀 앞서 나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IPO 진행을 하면서 뭐 피어그룹 비교를 통해서 오히려 저는 2차 전지 산업의 어떤 가치 평가, 재평가가 좀 가능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성장의 관점에서 이제 IPO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성장성에 대해서 조금 더 그 기대를 가지고 좀 봐도 되지 될 것 같다.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 1월 11일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